흔히들 미인방명이라 말합니다.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가진 이들의 삶이 기구하다는 옛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이끌었던 국민 배우, 영원한 안방극장의 데모 김영애의 비극은 결코 하늘이 정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미디어의 폭력이자 언론이라는 이름의 칼날이 저지른 피 한 방울 없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기자로서의 명성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황토팩 제국을 건설했고 누적 매출 1,7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직하게 쌓아 올린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단 10분짜리 고발 프로그램이 송출된 직후 이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품에 중금속과 쇳가루가 들었다는 치명적인 보도, 수백억 원의 환불 요청이 쇄도했고 공장은 멈췄으며 수백 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그녀의 결백이 증명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마음의 병을 넘어 육체를 갉아먹었고 결국 췌장암이라는 끔찍한 병마로 발현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복대에 의지한 채 카메라 앞에 섰던 배우. 오늘 우리는 시청률을 위해 한 인간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한국 언론의 어두운 민낯과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의 혼을 불태웠던 김영애의 비극적인 삶을 아주 깊은 곳부터 파헤쳐 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51년 4월 21일 한국 전쟁의 포연이 차에 가시지 않은 임시수도 부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후에 피폐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김영애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생존 자체가 가장 큰 과제였던 시기였지만 그녀는 현실의 고단함을 넘어 예술과 표현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부산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안정적인 직장인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품은 연기에 대한 열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방송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며 대중문화의 중심이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넘어가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971년 20살의 김영애는 과감히 서울로 상경하여 MBC 제3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도전합니다. 수많은 지원자가 몰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특유의 서구적인 마스크와 깊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신인답지 않은 차분한 연기력으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당당히 합격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지배할 대배우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김영애는 평범한 신인들과는 궤를 달리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소비하는 청순 가련한 역할을 넘어 복잡한 내면을 가진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소화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드라마 제작 환경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강렬한 연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1974년 드라마 민비에서 명성황후 역을 맡아 강인하면서도 비극적인 조선의 마지막 국모를 완벽하게 연기하며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연예계의 시대적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여배우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소모적인 존재로 취급받기 일쑤였고 20대 후반만 되어도 주연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또한 많은 인기 여배우들이 권력층이나 재벌가와의 스폰서십 혹은 은퇴를 전제로 한 정략 결혼을 통해 부와 안정을 쫓는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의 화려함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애는 이러한 당대의 낡은 관행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기 자체를 생계이자 평생의 업으로 삼았고 자신의 자립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료 배우들이 은퇴의 길을 택할 때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대본을 연구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주연의 시기를 지나 30대와 4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표독스러운 악역부터 희생적인 어머니, 카리스마 넘치는 커리어 우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배역이든 자신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명실상부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살짝 쉰 듯하면서도 정확한 딕션,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있는 삶의 애환과 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녀가 연기하는 인물의 서사에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그저 화면 속의 배우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과 슬픔을 대변해주는 친숙하고도 경외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연기자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면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삶의 무게가 존재했습니다. 대중의 인기는 언제 식을지 모르는 신기루와 같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과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은 늘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면 그녀는 연예계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이 시기의 깊은 고뇌와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강한 의지는 훗날 그녀가 연기판을 넘어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뛰어들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와 소비시장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겪은 직후 사람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은 단순한 유통망을 넘어 새로운 소비 문화를 창출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격동의 시기인 2001년, 지천명이라 불리는 50세의 나이에 김영애는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국민 여배우라는 안정적인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야생과도 같은 비즈니스의 세계로 직접 뛰어든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아이템은 바로 황토였습니다. 예로부터 한국 민간요법에서 널리 쓰이던 황토의 자연 치유력과 정화 능력에 주목한 그녀는 이를 현대적인 미용 제품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뚜렷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당시 연예인, 특히 여배우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중에게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했고 실제로 이름만 빌려주고 이른바 얼굴마담 역할만 하다가 품질 문제로 씁쓸하게 퇴장하는 연예인 사업가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애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장용 씨와 함께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참토원을 설립하고 스스로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경영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의 간판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질 좋은 황토 산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원료를 확인했고 공장에서 며칠 밤을 새우며 제품의 배합과 제형을 연구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연기에 쏟아부었던 그 지독한 완벽주의와 집념이 사업의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입니다. 자신이 화면 속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이름의 자본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 그녀는 제품의 품질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진정성은 곧바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참토원이 야심차게 내놓은 황토팩은 홈쇼핑 채널을 통해 방송될 때마다 경이로운 매진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쇼호스트 옆에 서서 자신의 제품을 설명하는 김영애의 눈빛에는 대본을 읽는 배우의 꾸며진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팩을 구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방극장의 데모 김영애가 보증하는 정직함과 신뢰를 구매한 것입니다. 참토원의 성장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단일 품목인 황토팩 하나로 홈쇼핑 미용 부문 매출일 위를 석권했고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며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의 도약을 꿈꿨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누적 매출은 1,7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그녀의 고향인 부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대규모 제조 공장과 물류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특히 여배우로서는 전무후무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였습니다. 재벌가와의 혼맥이나 거대 자본의 스폰서 없이 오직 자신의 안목과 치열한 노력, 그리고 대중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스스로 거대한 뷰티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김영애는 배우로서도 기업인으로서도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현대 여성의 완벽한 표상으로 여겨졌으며 수많은 후배 연예인들과 대중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부산 피난민 시절의 소녀가 대한민국 텔레비전의 역사를 썼고 나아가 수천억 원대 기업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편의 장엄한 인간 승리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사업의 성공과 함께 깊은 동지애로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때때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곤 합니다. 성공의 축배를 들며 제국의 미래를 설계하던 2007년 가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거대한 폭풍이 방송국 편집실의 어두운 모니터 불빛 사이에서 서서히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바로 그 방송 매체가 겨눈 치명적인 비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0분짜리 짧고도 잔혹한 사형 선고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5일 금요일 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서늘한 바람이 불던 그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집 텔레비전 화면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KBS의 간판 고발 프로그램이었던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명분 아래 절대적인 권위와 파급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지목하는 기업은 악덕 기업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영상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언론의 고발 기능이 가진 숭인응에 대중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시기였고 그 중심에 선 진행자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자 여론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의 타깃은 바로 대한민국 뷰티 시장을 평정하고 있던 참토원의 황토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토원 황토팩 내용물에 강력한 자석을 가져다 대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누런 황토 사이로 시꺼먼 가루들이 자석에 빼곡히 달라붙어 끌려 올라오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엄청난 공포를 조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화면 위로 단호하고 고압적인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작진은 자석에 붙은 이 검은 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분쇄기에서 떨어져 나온 공업용 쇳가루라고 단정지어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이 쇳가루는 피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나아가 심각한 중금속 오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이 부도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실로 치명적인 고발이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불과 10분 남짓이었지만 그 10분이 담고 있는 파괴력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1,7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매출을 기록하며 단단하게 서 있던 거대한 성벽은 밑동부터 철저하게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참투원 고객센터의 전화선은 마비되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회사 홈페이지 접속은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었습니다. 그 분노의 이면에는 배신감이라는 치명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아온 신뢰하고 존경하는 국민 배우 김영애의 이름을 믿고 지갑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 엄마가 우리에게 쇳가루가 섞인 독을 팔 수 있느냐?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았다는 원색적이고 끔찍한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과 기사 댓글란을 뒤덮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한 여성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배우였던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투원과 홈쇼핑 채널 간의 계약은 방송 직후 즉각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홈쇼핑 업계의 특성상 제품에 치명적인 논란이 발생하면 판매사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사에 엄청난 규모의 환불 위약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재고는 순식간에 악성 부채로 돌변했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던 공장의 기계음은 차갑게 멈춰 섰습니다. 전국 물류센터에 쌓여있던 황토팩들은 이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산업 폐기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공장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던 것은 바로 김영애 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재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원료를 관리하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각 언론을 향해 그리고 소비자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공업용 쇳가루가 아니며 자신은 결코 양심을 속이는 짓을 하지 않았다고 절규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려 했고 모든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극적인 영상에 선동된 대중의 귀에는 그녀의 절박한 해명이 닿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사실의 교차 검증보다는 무너지는 여배우의 제국이라는 자극적인 가십을 생산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해명은 그저 구차한 변명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작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진실이 신발끈을 묶는 동안 거짓은 이미 지구를 반 바퀴나 돌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광기 어린 마녀 사냥 속에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녀의 명예는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비극은 KBS 방송 제작진이 보여준 그 시각적인 충격 요법이 철저하게 과학적 무지 혹은 의도적인 왜곡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방송에서 자석에 시꺼멓게 달라붙었던 그 물질의 정체는 제조 공정상의 실수로 섞여 들어간 쇳가루 따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황토라는 흙 자체에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광물질, 바로 자철석이었습니다. 자철석은 자성을 띠는 철의 산화물로 지구상의 토양 어디에나 미량 존재하며 특히 황토에 자연스럽게 함유되어 있는 천연 미네랄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체의 독성을 일으키는 중금속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며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한 성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기초적인 지질학 지식만 있었더라도 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분 분석을 의뢰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이라는 거대한 권력은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줬느라 팩트체크라는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너무나도 쉽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자석에 붙는 검은 가루라는 자극적인 그림이 필요했을 뿐,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담은 평생의 업적은 시청률의 굶주린 미디어의 펜 끝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도살당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김영애의 삶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천억을 호가하던 그녀의 찬란한 제국은 폐허가 되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거대한 억울함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의 숨통을 조이고 급기야 육체마저 갉아먹을 지옥불의 전조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잔혹한 세상과 피가 마르는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방송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가기관이 움직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식약청이 참토원 황토팩에 대한 대대적이고 정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애와 참토원 임직원들은 식약청의 조사 결과만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벗겨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으며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식약청의 공식 조사 결과는 참토원의 주장이 100% 진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식약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해당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은 제조 공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원료인 황토 자체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자철석이며, 이는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결론지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참토원 황토팩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KBS 고발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이 치명적인 오류였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 공식 발표와 함께 모든 오해가 풀리고 마녀사냥이 멈춰야 했습니다. 언론은 자신들의 치명적인 오보를 대대적으로 정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대중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김영애가 쇳가루 팩을 팔았다는 자극적인 첫 보도에 뇌리가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고, 건조하고 딱딱한 국가 기관의 무혐의 발표는 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킨 듯했습니다. 언론의 태도 역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으로 여배우의 몰락을 생중계하며 조회수를 올리던 수많은 매체들은 식약청의 무혐의 발표를 신문 구석의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외면해버렸습니다. 첫 보도의 충격은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는 개미의 속삭임처럼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미 대중의 머릿속에 참토원은 독극물 제조사로 낙인 찍혀버렸고, 한 번 더 씌워진 주홍글씨는 그 어떤 과학적 증명과 국가기관의 발표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지옥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던 고객들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환불 요구는 매일같이 폭주했습니다. 핵심 유통망이었던 홈쇼핑 채널들은 매정하게 계약을 파기하며 막대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황토팩이 산처럼 쌓여 악성 재고가 되어갔고, 당장 수백 명 직원들의 월급과 결제해야 할 어음을 막아야 하는 끔찍한 연쇄 부도의 위기가 턱 밑까지 조여왔습니다. 김영애는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수많은 직원들을 어떻게든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헐값에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단위의 피해액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1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꽉 차자 그녀는 엄청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치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국민 배우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이리저리 돈을 끌어다니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대중의 신뢰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대한 적자를 개인의 자산만으로 막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2007년 11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김영애는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심신이 철저하게 붕괴된 그녀는 참토원의 부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비통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과도 같은 회사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빚더미에 앉혀두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미의 심정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비극은 회사 문을 나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파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정의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참토원을 함께 이끌었던 동업자이자 남편인 박장용 씨와의 굳건했던 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맨바닥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수천억대 기업으로 키워나갈 때는 세상 둘도 없는 완벽하고 다정한 파트너였지만 회사가 벼랑 끝에 서고 끔찍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 그리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빚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한 대책 회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번번이 날카롭게 충돌했습니다. 밤낮 없이 걸려오는 채권자들의 욕설 섞인 빚 독촉 전화, 한 푼의 돈을 구하기 위해 바닥까지 떨어져야 했던 비참한 자존감. 이 숨막히는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이 그동안 나누었던 깊은 신뢰와 애정은 무참히 메말라갔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부의 연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불행 앞에서 서로의 가슴에 가장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내는 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만인 2008년, 김영애는 두 번째 남편과 합의 이혼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녀의 삶에서 억울한 오보로 인한 사업의 몰락은 곧 가족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1,700억 원의 경이로운 매출 신화도, 늦은 나이에 찾았던 화목했던 가정도, 평생을 연기에 바쳐 쌓아온 국민 배우로서의 명예와 긍지도 단 10분짜리 무책임한 방송 하나로 인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타버린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독극물을 판 마녀라는 차가운 눈초리를 보냈고 집요한 빚쟁이들의 독촉만이 그녀가 아직 이 끔찍한 세상에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매일 밤 찾아오는 지옥 같은 불면증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면제와 독한 신경안정제를 한 움큼씩 삼키지 않고서는 단 한 시간도 눈을 붙일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억울함, 그저 슬프고 속상한 감정을 넘어 내장을 마구 뒤틀고 뼈를 깎아내는 듯한 그 지독하고 원통한 억울함이 매일 밤 그녀의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대로 조용히 숨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짐승처럼 밀어넣은 가해자들, 시청률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한 인간의 삶을 유린한 그 오만한 언론의 권력을 향해 기나긴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수백억 원의 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갈이 찢긴 자신의 명예, 평생 단 한 번도 대중을 속이거나 양심을 판 적이 없다는 자신의 숭고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참토원 측은 KBS와 이영돈 PD를 상대로 200억 원 규모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해 보였지만 거대한 방송 권력이라는 골리앗을 향해 상처투성이 다윗이 던진 처절하고도 슬픈 선전포고였습니다. 골리앗인 거대 공영방송과 스타피디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예상대로 지루하고 끔찍한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진실을 밝히는 신성한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매번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그 피를 다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잔인한 고문실과도 같았습니다. 김영애 측은 수많은 지질학자와 화학 전문가들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식약청에 공식 발표 자료를 무기 삼아 방송의 악의적인 조작과 치명적인 오류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인 언론사의 방어 논리는 견고하고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보도에 일부 과학적인 오류가 있었을지언정 그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의도는 선했으니 과정에서의 실수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언론의 특권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이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서 김영애는 또 한 번 뼈저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참토원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KBS 측의 보도 내용 중 쇳가루 부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고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낼 것과 함께 1억 원에서 3억 원 규모의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반의 승리였습니다. 국가기관인 식약청에 이어 사법부마저도 참토원 황토팩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허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은 참토원이 입은 누적 피해액의 수백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을 무렵에는 이미 참토원이라는 기업은 시장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잊혀진 뒤였고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대중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처음 쇳가루 고발 방송이 나갔을 때는 온 나라가 들썩이며 마녀 사냥에 동참했지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법원에서 그 방송은 오보였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언론과 대중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했고 오직 자극적인 거짓말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무관심과 기나긴 소송 과정은 김영애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억울해서 병이 난다는 말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지만 김영애에게 그것은 끔찍한 의학적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 법정 기록을 뒤적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악플의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심리학자와 전문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붕괴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른바 만성 스트레스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가 정상세포의 돌연 변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터뜨리지 못한 분노와 억울함은 혈관을 타고 흐르다 그녀의 가장 약한 곳에 자리 잡았고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독생자처럼 검고 단단한 혹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법정 투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던 2012년 어느 날 그녀는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은 의학계에서도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가장 예후가 나쁘고 고통스러운 암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암의 발병 원인을 단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수년간 이어진 억울함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린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녀의 췌장에 자리 잡은 악성 종양은 단순한 세포의 변이가 아니라 거짓과 왜곡이 한 인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육체의 붕괴라는 절망 속에서 맞이한 2012년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그녀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참토원 측이 이영돈 PD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 고소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논리는 대중의 상식을 철저히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언론인으로서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 언론사에 깊은 흉터를 남긴 비극적인 판례가 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을 최고법원이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포장지만 씌우면 타인의 삶을 짓밟고 기업을 파산시키고 가정을 파괴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면죄부를 언론에 쥐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철석과 쇳가루조차 구분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송을 내보낸 제작진의 치명적인 게으름과 무능함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라는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반면 1,700억 원의 회사를 잃고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제는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피해자 김영애를 보호해줄 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저울은 철저하게 거대 권력인 언론의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전과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 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는 엘리트 언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항암제의 지독한 부작용과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던 날, 김영애는 병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깊은 체념. 세상의 법과 정의가 철저하게 자신을 버렸다는 처절한 고립감은 췌장암의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하게 그녀의 영혼을 베어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육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애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굳세고 강인한 여인들을 연기해온 대배우였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그녀의 회사를 살려주지 못했고 억울함을 달래주지도 못했지만 그녀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연기자로서의 도끼, 그 처절한 생존 본능마저 꺼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턱 밑까지 조여오는 가운데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몸무게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이대로 병실 침대에 누워 세상의 불의를 원망하며 죽어갈 수는 없다는 것. 법정이 자신을 버리고 언론이 자신을 조롱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평생을 바친 유일한 무대, 바로 연기를 통해 세상에 다시 서겠다는 핏빛 결의였습니다. 그녀에게 연기는 이제 단순한 직업이나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짓밟은 잔인한 세상과 가해자들을 향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어도 내 영혼까지는 파괴하지 못했다고 외치는 가장 처절하고 장엄한 시위였습니다. 2012년 췌장암이라는 잔혹한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김영애가 선택한 곳은 병원의 묵윤실이 아니라 눈이 부시도록 강렬한 조명이 내리쬐는 드라마 촬영장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녀가 MBC의 대하사극 해를 품은 달에 대왕 대비 윤씨 역으로 막 캐스팅되어 촬영에 돌입해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입원하여 생사를 건 투병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췌장암은 진행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고 고통이 극심하여 건장한 성인 남성조차 버티기 힘든 병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일군 기업이 언론의 폭력에 의해 무너지고 사법부마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오직 카메라 앞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정신이나 연기에 대한 애착을 넘어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한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극소수의 측근을 제외한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에게 자신의 암 발병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자신이 암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작품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프로의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동정 어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불쌍한 피해자나 병매 무너진 환자가 아니라 오직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완벽한 배우로서 기억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투병 사실을 숨긴 채 진행된 해를 품은 달의 촬영 현장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대왕대비라는 절대 권력자를 연기하기 위해 그녀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육중한 가채를 머리에 이고 겹겹이 둘러싸인 무거운 전통 한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조차 몇 시간만 입고 있어도 진을 빼는 복장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두꺼운 한복은 항암 치료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녀의 쇠약해진 몸통과 복부에 칭칭 감아놓은 의료용 붕대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슬픈 갑옷이 되었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는 호령 한 번으로 조정을 떨게 만들고 왕의 숨통마저 쥐락펴락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분노의 찬목소리로 대신들을 꾸짖고 서늘한 눈빛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녀의 연기에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꺼지고 감독의 컷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는 순간 대왕대비의 무서운 호령은 멈추고 췌장을 찢어놓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촬영 중간중간 그녀는 아무도 없는 대기실이나 화장실로 숨어들어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헛구역질을 하며 독한 진통제를 한 움큼씩 입안으로 털어 넣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9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 마취가 채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촬영장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절개된 복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조금만 크게 호흡을 해도 생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지만 렌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미간을 찌푸리거나 대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료 배우들조차 그녀의 완벽하고 폭발적인 연기력에 감탄했을 뿐 그 호통 소리가 깎아지른 벼랑 끝에서 피를 토하며 부르는 생의 마지막 창하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은 최고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민 드라마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대중은 다시 한번 배우 김영애의 압도적인 연기력에 열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황토팩 사태, 당시 그녀를 향해 독극물을 판 마녀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대중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돌을 던졌던 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살을 깎아 만들어낸 영희 앞에서는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모순 앞에서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그 열광적인 환호성은 그녀에게 통쾌한 승리감과 동시에 인간 군상의 얄팍함에 대한 깊고 쓸쓸한 회한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연기를 병행한 끝에 기적처럼 암세포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관액이 리미션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그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 그녀의 연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이와 처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연기가 뛰어난 기술과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투병 이후의 연기는 자신의 뼈와 살, 그리고 짓밟힌 억울함을 땔감 삼아 태워 올리는 진짜 혼불이었습니다. 특히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은 김영애라는 배우가 가진 억울함의 정서가 어떻게 예술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결정체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군사정권의 폭력 앞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짐승처럼 고문당하는 대학생 아들을 둔 국밥집 사장 최순의 역을 맡았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 국가라는 거대한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조작당하는 서사. 그것은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 언론이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 수천억 원의 재국과 명예를 짓밟히고 조작당했던 김영애 본인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최순애가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며 오열하는 장면, 그리고 돈밖에 모르던 변호사 송우석, 송강호 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장면은 수많은 관객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장면을 찍을 때 김영애는 연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과 목구멍을 긁고 나오는 그 짐승 같은 울음소리에는 2007년 그 지옥 같았던 가을밤,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던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삼켜야만 했던 그 지독한 억울함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국밥집 아주머니의 억울함에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처절한 눈물이 부패한 권력에 희생된 아들을 둔 극중 인물의 눈물인 동시에 무책임한 언론의 펜 끝에 난도질당하고 사법부마저 외면해버린 김영애 본인의 삶을 향한 통곡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끔찍한 상처를 꺼내어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는 예술로 승화시킨 이 위대한 명영이로 그녀는 이듬해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를 비롯한 국내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휩쓸며 대한민국 여배우로서 가장 찬란한 정점에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녀를 향해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영화 카트,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드라마 킬미, 힐미 등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작품들에 출연하며 그녀는 제2의 전성기, 아니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기업가로서 일군 수천억의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그 모든 시련과 억울함을 예술의 용광로에 녹여내어 가장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재련해낸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번졌고 언론도 대중도 황토팩 사건의 비극은 완전히 잊은 채 연기장인의 화려한 귀환만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잔인한 속임수였습니다. 대중의 환호성과 화려한 조명 뒤 그녀의 몸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아직 죗값을 치르지 않은 억울함의 씨앗이 완전히 죽지 않은 채 마지막 파멸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룩한 연기자로서의 찬란한 성취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2016년의 어느 날, 몸속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있던 췌장암이라는 악마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녀의 목숨줄을 움켜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남은 가장 끔찍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장이 비극의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중문화계는 완벽하게 부활한 여제 김영애의 눈부신 활약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러브콜 속에서 그녀는 마치 암세포라는 악마를 영원히 무찔러버린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굳건한 미소를 보며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2007년에 끔찍했던
황토팩 오보 사태와 그로 인한 고통은 이제 과거의 흉터 정도로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 자신조차도 그 혹독했던 항암 치료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췌장암이라는 질병은 의학계에서 가장 교활하고 잔혹한 암살자로 통합니다. 잠시 몸을 숨기고 공격을 멈춘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피 속 어딘가에 미세한 씨앗을 남겨두고 숙주의 면역력이 틈을 보이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영애의 몸 가장 깊은 곳, 억울함이라는 지독한 감정이 수년 동안 핥히고 지나간 그 폐허 같은 내장기관의 틈새에서 살아남은 암세포들은 다시금 조용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등 뒤로 뻗치는 불길한 통증.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촬영 일정을 쪼개어 비밀리에 찾아간 병원에서 진행된 정밀 검사 결과는 그녀의 불길한 예감을 잔혹한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췌장암의 재발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가운 모니터에 띄워진 절망적인 스캔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암세포는 췌장을 넘어 주변 장기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술은 불가능했고 항암 치료 역시 완치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시간을 조금 늦추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른바 고명치료, 즉 연명치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도 피할 수 없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몇 개월, 길고 길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통곡하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남은 생명줄을 부여잡고 병원의 무균실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너무나도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론의 살인적인 오보 하나 때문에 수천억 원의 자산과 화목했던 가정을 잃었고 그 기나긴 법정 투쟁의 스트레스가 결국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연기자로서 꽃을 피우려던 찰나에 들이닥친 사형 선고는 신의 저주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애의 내면은 평범한 인간의 나약함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진단 결과를 받아든 직후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아직 자신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할 연기에 대한 지독한 갈망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진통제에 취해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것은 가해자인 세상과 불합리한 운명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패배자로 기억된 채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이자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의식은 오직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배우로 숨 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녀의 앞에는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대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극중 그녀에게 제안된 역할은 최곡지라는 인물로 평생 양복점을 운영해온 남편을 내조하며 억척스럽게 가족을 건사해온 강인하고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배역은 화려한 귀부인이나 표독스러운 악역이 아니라 팍팍한 세상을 견뎌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평생을 억척스럽게 싸워온 김영애 본인의 굴곡진 인생과 묘하게 겹쳐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 드라마, 그것도 무려 50부작으로 기획된 장편 드라마의 말기 암 환자가 출연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제작 환경, 특히 주말 드라마의 촬영 일정은 건장한 20대 청년 연기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이고 전국 각지를 돌며 야외 촬영과 세트장 촬영을 강행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이 고된 마라톤을 항암제 부작용으로 음식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말기암 환자가 버텨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담당 주치의와 의료진은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장 입원하여 적극적인 통증 관리와 생명 연장 치료에 들어가야 할 시급한 상황에 수십 명의 스태프가 뒤엉킨 먼지 가득한 촬영장에서 몇 달을 보낸다는 것은 남은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끔찍한 짓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역시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연기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치료에만 전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출연해야 할 방송국이 바로 KBS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지독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불과 9년 전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황토팩에 쇳가루가 들었다는 치명적인 오보를 내보내 그녀의 1,700억 원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췌장암의 씨앗을 심어준 바로 그 방송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째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 같은 방송국의 드라마에 출연하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선 스스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방송국은 원수이기에 앞서 자신이 20살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 땀과 눈물을 흘렸던 친정이자 무대였습니다. 특정 PD의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자신의 삶이 파괴된 것은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연기라는 성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공간에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배우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당신들의 펜끝은 내 삶을 망가뜨렸을지언정 나의 영혼과 연기에 대한 숭고한 열정만큼은 결코 꺾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로 만류하는 의사와 가족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버린다면 나는 내일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카메라 앞에 서서 최곡지라는 인물로 살아간다면 최소한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연기는 내 목숨을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의 앞에서 그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헛된 아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 마지막 예술혼을 불태우려는 위대한 순교자의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변의 모든 우려를 뒤로 한 채 진통제와 항암제로 가득 찬 약봉지를 챙겨 들고 대망의 대본 리딩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촬영장은 초현실적인 전쟁터였습니다. 카메라 밖에서 김영애는 의료용 붕대로 복부를 감싼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췌장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딕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마저 거부했습니다. 컷소리가 나면 실신하듯 쓰러졌지만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 환자는 사라지고 완벽한 배우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정신이 아니라 언론이 앗아간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시위였습니다. 동료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은 이 잔혹하고도 장엄한 광경 앞에서 철저한 침묵과 완벽한 리액션으로 그녀의 마지막 무대를 지켰습니다. 촬영장에서는 그 흔한 기침소리 하나 내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동선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세트와 조명이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상대 배우들은 그녀가 단 한 번의 NG 없이 연기를 마칠 수 있도록 카메라 밖에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완벽한 리액션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드라마 촬영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위대한 연기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만들어가는 거룩하고도 슬픈 재단이었습니다. 드라마가 40부를 넘어서며 종반부를 향해 달려갈 무렵 50부작으로 기획되었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30%를 훌쩍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방송국 측은 당연한 수순처럼 4회 연장 방송을 결정했습니다. 총 54부작으로 드라마의 길이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청자들과 다른 배우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던 김영애에게 이 4회의 연장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형 선고의 연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초과한 지 오래였습니다. 황달은 얼굴을 넘어 온몸으로 퍼져 통제불능 상태였고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해 체중은 40kg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혼자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 매니저의 등에 업혀 이동해야 했고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대사를 할 때마다 마른 기침과 핏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오늘 밤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며 더 이상의 외출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50회 촬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세트장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50회 마지막 촬영 날, 모든 씬을 끝내고 힘겹게 카메라 앞을 떠나던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현장의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은 끝내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앙상한 뒷모습이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호령했던 대배우 김영애의 생애 마지막 퇴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마지막사 회 연장 방송분에서 안방마님 최곡지의 모습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극중 최곡지가 남편과 함께 시골로 요양을 떠났다는 설정으로 대본을 긴급히 수정하여 그녀의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갑작스러운 주인공의 하차에 의아해하면서도 단지 중견 배우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가벼운 건강 문제일 것이라고만 막연히 추측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끈앞을 놓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운관 속 양복점 식구들은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현실의 김영애는 홀로 차가운 병실에 누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끝자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50회 촬영을 끝으로 완전히 병원에 눕게 된 직후 긴장감이 풀려버린 그녀의 육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를 버티게 했던 연기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 그 지독한 초인적 의지의 끈을 놓아버리자 췌장암이라는 끔찍한 병만은 굶주린 맹수처럼 남은 생명력을 모조리 집어삼켰습니다. 이미 암세포는 췌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간과 림프절 등 온몸의 주요 장기로 퍼져나가 제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억누르기 위해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그녀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약기운에 취해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만큼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2007년 참투원 사태 직후 겪었던 그 뼈를 깎는 듯한 억울함과 분노, 세상을 향한 원망은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숙제, 즉 카메라 앞에서 한 명의 배우로서 생의 마지막 불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난 10년간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길고 고단했던 전쟁이 비로소 그녀 내면에서 끝을 맺은 것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김영애는 특유의 강인함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조용하고 기품 있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700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이끌던 철저하고 꼼꼼한 경영자의 모습, 평생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대본을 분석하던 완벽주의자 배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례 절차와 영정 사진을 직접 고르며 남겨진 가족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관 속에 누울 때 입을 수의를 직접 선택했습니다. 차갑고 전통적인 삼배 수의 대신 그녀가 생전에 즐겨 입었고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던 고운 한복을 수의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처량한 환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배우로서 세상과 작별하겠다는 그녀다운 자존심의 발로였습니다. 또한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평생을 곁에서 지켜준 극소수의 지인들을 차례로 병실로 불러 차분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눈물을 쏟는 가족들의 손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잡으며 자신은 연기자로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2017년 4월, 바깥 세상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잔인하리만치 눈부신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좁고 고요한 병실 안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찬란한 거목은 서서히 그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숨을 이어가던 그녀의 바이탈 사인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9일 오전 10시 58분 김영애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66년의 생애를 뒤로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66세, 생일을 불과 12일 앞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의 찌푸려졌던 미간은 거짓말처럼 평온하게 풀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목통을 조여왔던 지독한 억울함도, 등허리를 끊어내던 췌장암의 끔찍한 고통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떠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유린했던 잔인한 세상의 족쇄로부터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애의 부고가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역은 엄청난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며 안방극장을 지켰던 국민 엄마가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대중은 그제야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후반부에 그녀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졌던 병색과 앙상하게 마른 몸, 그리고 목구멍에서 피를 토해내듯 쥐어짜내던 그 처절한 대사들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가 진통제마저 거부한 채 밧줄로 허리를 동여매고 카메라 앞에 섰다는 전무후무한 연기 투혼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자 추모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기사 댓글란에는 그녀를 향한 애도와 존경의 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초인적인 책임감과 예술혼에 고개를 숙였고, 수년 전 황토팩 사태, 당시 언론의 선동에 휩쓸려 그녀에게 돌을 던졌던 과거를 참회하며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동료 연기자들과 영화 감독, 방송 관계자들의 조문 행렬이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신구, 남은희, 김혜자 등 원로 배우들부터 송강호, 전도연, 정우성 등 최정상급 후배 배우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영정 사진 앞을 지키며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김영애는 고운 한복을 입은 채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배우였는지를,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으로 그녀를 무너뜨렸는지를 더욱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참석한 동료 배우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억울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라는 탄식이 빈소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황토팩 보도로 회사가 도산하고 가정이 파괴된 후 그녀가 겪어야 했던 극도의 우울증과 지옥 같았던 법정 투쟁.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정직한 기업인이 단 하나의 무책임한 방송 고발로 인해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려야 했던 그 기막힌 억울함이 다시금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그녀의 죽음과 동시에 그동안 잊히고 묻혀있던 가해자를 향해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이 췌장암이라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몸속에 지독한 스트레스와 절망이라는 종양의 씨앗을 심어준 2007년의 끔찍한 언론 오보 사태라는 사실을 명확히 직시했습니다. 분노한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 한 곳, 당시 황토팩 고발 방송을 총괄 제작하고 진행했던 이영돈 PD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시청률만을 좇았던 미디어의 광기, 그리고 명백한 허위 보도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사법부의 오판. 이 모든 부조리한 폭력의 사슬이 결국 위대한 국민 배우의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간 합법적 살인이었다는 무거운 자각이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장례가 치러지는 3일 내내 슬픔은 점차 거대한 사회적 분노로 치환되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피 한 방울 없이 자행된 이 완벽하고도 잔인한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애의 죽음 이후 대중의 분노는 참투원 고발 방송의 책임자였던 이영돈 PD를 향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그는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론칭하며 방송계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고인에게 처음으로 공개 사과를 한 것은 사건 발생 12년이 지난 2019년 자신의 식품 사업 펀딩이 대중의 거센 불매 운동에 직면한 직후였습니다. 배우 김영애의 비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기구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청률과 공익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실 확인이라는 팩트체크의 기본을 저버린 미디어 권력의 민낯, 그리고 그 거대한 폭력을 용인한 법적 시스템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진실을 외면한 10분의 방송이 1,700억 원의 제국과 명배우의 생명을 무너뜨렸다는 사실. 이것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연기의 혼을 태워야 했던 그녀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서늘하고 뼈아픈 유산입니다.